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난 4월 18일 날 그리고 그 6월 1일 날 우리 공인중개사법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숙보기 강의에 모두 이거를 수정을 해서 강의를 다시 업로드 할 거냐, 한꺼번에 다시 이제 몰아서 이렇게 이제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보기 강의를 모두 수정을 하다 보면 너무 이 부분이 분량이 좀 많고요. 강의를 이제 여러 가지 잘라서 넣고 이제 그러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지금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강의를 다 보신 분들이 대다수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신 내용,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내용에 개정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개정된 내용,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7월 2일부터 당장 시행이죠. 6월 1일 날 개정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 대여는 모두 금지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는 게 모두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위가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이렇게 양도, 대여하는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이것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 알선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선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 요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대여하는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하는 행위, 그죠? 그래서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는 행위,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알선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이렇게 알선한 행위를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일부터 당장 시행이에요. 그럼 이걸 금지시켰으니까 제재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양도, 대여 등을 하는 행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행위 모두 금지인데 이걸 알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다. 그럼 이건 처벌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알선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1-1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크게 무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격 취소 사유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추가된 부분, 자격 취소 사유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격 취소는 부양정징이었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다음에 자격정지 중 중개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을 했다. 그럼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죠. 그러면 이게 부양정징으로 우리가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징역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법 위반 징역형뿐만 아니고요. 타법 위반이 들어갔죠. 형법. 그러니까 형법상에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 포함이고요. 이때는 자격을 취소하겠다.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한 걸로 보이는데 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있거든요. 들어봤죠? 뉴스 시간에. 그래서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뭐냐면요. 사형이나 무기 또는 그저 4년 이상의 장기, 그러니까 4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했어요. 그럼 이게 범죄단체 조직죄예요. 그럼 이때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걸리게 되면요. 그 목적으로 한 범죄 있죠. 거기 있는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히 처벌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조폭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이 범죄, 그 다음에 또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가 될 텐데 이런 사문서 등을 위조한다. 위조는 다른 문서로 바꾸는 거죠. 변조는 살짝 바꾸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조 변조가 들어가면요. 행사가 항상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조 변조죄, 행사죄. 그러니까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죄.
여기에 이제 해당됐거나 또는 이제 사기죄가 있죠. 그래서 형법상에 이제 347조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기죄. 그 다음에 이제 횡령 배임이 있죠.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한 자가 배신행위 하면 횡령이에요.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배신행위 하면 배임입니다. 그래서 횡령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 그럼 이거 횡령입니다. 회사 업무를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횡령 배임죄에 해당되었다. 나아가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횡령 배임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걸릴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손님이 맡겨놓은 자금을 내가 다른 데 유용을 했다. 그럼 이거 횡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령 배임으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이에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이때는 집행유예 포함이고요. 이때는 자격을 취소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형법상의 범죄 중에 4가지 범죄로 압축됩니다. 범죄한청의 조직죄,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죄, 그 다음에 사기죄, 그 다음에 횡령 배임죄예요.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4가지 범죄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집행유예 포함이고요. 그럼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무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범죄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위범행으로 암기합니다. 형법상의 사위범행, 이 범죄로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럼 이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사위범행으로 가는데 요 사위범행, 그럼 사가 뭐겠어요? 사기죠. 위는 뭐겠어요? 위조, 변조. 범은 뭐겠어요? 범죄단체 조직죄. 그 다음에 횡은 횡령 배임이겠죠. 이렇게 사위범행으로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부양정징에다가 요 사위범행이 추가됐다. 한 번쯤 꼭 이제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럼 결국은 벌금이네요. 작년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자격취소를 물어봤는데, 이 벌금에 대한 부분은 벌금으로는 절대 자격취소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벌금 갖고는 절대 자격을 못 건드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자격취소에 추가됐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 거래소 확립을 위해서 신고센터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죠. 근데 목적만 변경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만 바꿔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가볍게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 질서 교란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추가됐어요. 그동안 이제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였냐면 금지행위 중에 7가지. 우리 금지행위가 지금 1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금지행위가 14가지가 매, 무, 수, 거, 증, 직, 투, 시, 단. 이렇게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 9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시단 유가강제방해가 있었어요. 이게 유가강제방해가 있었죠. 유가강제방해. 요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정 기업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거나 특정 기업 공사에 대한 중개를 제한했거나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강제 방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였고 이건 개공 등의 금지행위였고 이거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였죠. 그래서 이 중에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가 이거였죠. 시단 유가강제 방해 요거였거든요. 요게 교란행위였는데 그래서 이들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시단 유가강제 방해 행위로 교란행위를 암기했어요. 이렇게 암기했는데 엄청 추가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법상 제재에 관한 사항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교란행위로. 그러니까 보세요. 등록증,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그다음에 자격 명칭, 자격 사칭, 명칭 사칭. 그다음에 게시문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칭 사용 의무 위반. 이런 게 전부 다 교란행위래요. 아니 게시 위반이 무슨 교란행위지? 제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무등록 중개 부등록은 좋아요. 다음에 중개보존수 초과 고용하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했다. 중개보존은 사실 고지하게 돼 있죠. 이것도 고지 안 하면 교란행위랍니다. 나아가서 이중록, 이중속, 이중사무소, 임금 설치 모두 교란행위고요.
금지행위,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전체가 또 들어갔죠. 교란행위로. 다음에 이제 중개법인 겸업 위반도 교란행위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도 교란행위입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거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정보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미납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을 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도 위반하면 전부 다 교란행위로 들어갔고,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임계약서 좋아요. 이거는 비밀누설죄. 뭐 비밀누설에도 교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된 거고, 그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라든가 부동산 거래 해제 등의 신고 의무 위반,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금지행위가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 이게 전부 다 이제 교란행위로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란행위가 엄청나게 추가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뭐 암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교란행위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만 딱 참고하자고요. 거꾸로 한번 보는데, 이게 신기하게 표시광고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교란행위에. 그죠? 표시광고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은 교란행위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공이 광고 나갈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고, 그죠? 중개보조 명시에서도 안 되고요. 또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에서도 안 되고요. 부당한 표시광고에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표시광고 부분이 지금 빠졌어요. 물론 이제 금지행위에 표시광고가 들어간다는 건 일부 있습니다. 이건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뭐 교란행위로 일단 들어갔는데, 여기 표시광고 부분이 일단 빠졌다는 거 감을 잡아두세요. 거꾸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요, 우리가 포상금지에서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이 누구였냐면,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이 교포 양부모로 암기했죠. 양부무죠. 그러니까 교란행위한 자. 그다음에 이게 포가 아니고 이게 표죠.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 다음에 이거 양도대한 자, 받은 자.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 뭐예요? 등록한 자죠. 다음 무등록 중개업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 고발 대상자. 이렇게 지금 암기했는데, 여기 교란행위 있죠. 그럼 이들 전부 다 아니에요. 다시 교란행위로 우리가 암기했지만 이들 전부 다가 아니고, 여전히 여기 포상금에서 우리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이 교란행위 있죠. 이거는 시단 유가강제 방해예요. 그러니까 교란행위 중에 시단 유가강제 방해, 요거만 포상금이에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란행위가 지금 늘어났지만 교란행위 중에 금지행위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시단 유가강제 방해한 자를 신고발해야 돼요. 그래야 포상금 줍니다. 그러면 게시물을 위반한 자를 신고발해도 포상금 주는 거 아닙니다. 명칭 사칭자를 신고발해도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거래한 자를 신고발했다, 포상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란행위에만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포상금에서는 우리가 교란행위로 암기했지만 교란행위 중에 요거만 들어갔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7월 2일 날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개정되면서 한 달 뒤에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7월 2일 날부터 이제 시행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월 18일 날 개정을 하면서 이때 10월 19일 날 이제 6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결격사유 개정됐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집행유예 부분이 지금 개정됐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버리면 그대로 이제 결격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2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관계없어요. 집행유예 받으면 바로 결격입니다. 결격이고, 결격에서 그럼 집행유예 받는 벗어나려면 집행유예 기간, 유예 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에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자격증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입니다. 형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럼 이자는 결격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2년에 플러스 2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이 결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점 한 가지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자 결격이다. 그래서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집행유예가 되면 무조건 결격이고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 지나야 된다. 됐죠? 그래서 10월 19일 시행입니다. 다음 이제 중개보조원수 제한, 이거 신설됐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입니다. 개공과 소공의 합한 수에 몇 배? 5배죠. 5배를 초과해 고용하면 안 돼요. 그럼 개공이 이렇게 혼자 운영합니다. 그럼 보조원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죠. 5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배 초과할 수 없다. 가볍게 해두시고, 그러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원래 인원수 제한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삭제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죠. 그래서 보조원 수는 이렇게 5배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한다. 그럼 이때 요거 제재를 한 번쯤 기억하는데, 이거 제재가 엄청 셉니다. 보조원 수 제한을 초과해 고용했잖아요. 그러면요, 등록 취소입니다. 필취예요. 그러니까 필취 사유에 보조원 수 초과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필요적 등록 취소고요. 형사처벌도 받아요. 1-1이에요. 1-1 사유에 지금 보조원 수 초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취 사유 1년짜리 징역 사유가 됐다는 거. 필취 1년이에요. 보조원 수 초과 고용하면. 아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원 수 초과 고용해버리면 등록 취소에다 1-1 감옥도 갈 수 있어요. 도둑질 했는데 사형시켜버리는 거 느낌이에요, 꼭. 그죠? 아니, 도둑질 좀 했다고 사형시키면 안 되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수 제한 초과 하게 되면 필취 1년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조 업무 수행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나는 보조원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 고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고지하지 않으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건 개공도 맞아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손님한테 보조원의 사실을 고지 안 했다. 그럼 개공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단 우리 개공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꼭 얘기해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보조원한테 얘기했는데 보조원이 그래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우리 개공은 500만 원의 과태료 면하는데, 아니 보조원 고지 안 했다고 500만 원의 과태료씩이나 때린다는 게 아무리 봐도 저는 심해 보입니다. 역시.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니까 기억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조원 수 초과했다. 필취 1-1이었고 보조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건 개공도 맞는다는 점이에요. 단 개공은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이제 500만 원 과태료를 면하는데 되게 세게 맞습니다. 그럼 손님이 우리 중개사무소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손님이 일부러 그럴 수 있죠. 저 실장님이 나한테 보조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고지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거꾸로 그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증거가 없는데. 그죠? 그때 어떤 분 그러시대? 자동차 안에서 블랙박스 녹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녹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손님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손님 모시고 차 끌고 가면. 그러면 도보로 걸어가면 어떻게 되나? 녹음기에다 녹음해야 되나? 핸드폰에다가?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게 돼 있다. 아니면 뭐 간단하게 목걸이 차는 방법이 있는데 나는 보조원입니다. 크게 써갖고 목걸이 차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나는 이거 보조원이에요? 보여주면 되지.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보조원 사실 고지하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중개할 때 특히 이제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건데 주택의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입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는 아닌 걸로 일단 보이는데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합니다. 그럼 중개 의뢰인, 여기는 임차인을 얘기하겠죠? 임차인한테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이건 그러니까 다가구가 많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확정일자 부여기간, 즉 동사무소 가서
먼저 들어오신 분의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고지하게 돼 있고, 나아가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우리 임대인께서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가, 이거를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항, 이걸 고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걸 그러니까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다가 정보 열람할 수 있다는 거,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가 열람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갖다가 고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지방세 징수법이나 국세징수법을 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사항인데, 요 당구장 표시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주택상가 관할 세무서에게 이거 임대인이 미납 국세가 있는가 열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겠죠. 구청. 자, 그래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때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에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면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이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을 때는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그 서류를 첨부해서 바로 열람 신청서에다가 그 신분 증명, 자기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그대로 이제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민증이나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열람 신청서를 세무서에 갖고 써가지고 내가 계약을 했다. 아니면 이제 계약서 첨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신분증을 이제 내 보이면서 내가 열람하러 왔다.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럼 우리 그거 기억하고 있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자예요. 하려는 자가 만약에 확정일자 부여의 열람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동의를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도. 근데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냥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래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개공은 이거를 이제 고지를 꼭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이거든요. 이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일부 개정했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쓸 경우는 허가를 받으세요. 지목이 이런 경우는 대지인 경우는 잡종지인 경우는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지목이나 용도 이걸 특정해서 또 허가 대상자 특정해서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허가를 받아라 하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허가구역 공고할 때는, 이렇게 지정 공고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정했다.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그다음에 지목, 이런 것들을 정했다면 이걸 공고해줘야 되겠죠. 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시행령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당연히 이제 공고된 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면제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허가를 받으세요 하고 공고가 나갈 테니까 그거 외에는 허가를 면제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건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이제 좀 더 확실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됐죠. 기억나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이게 뭐다? 가장계약 신고죠.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버렸어요. 이게 뭐다? 해제 신고. 가장 해제 신고예요. 그럼 가장계약 신고, 가장 해제 신고는 기존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잖아, 이거. 그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여기에 형벌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건들 우리가 아주 크기 때문에 3년에 3천이 추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서는요, 형벌이 없었어요. 과태료였죠, 다. 근데 형벌이 추가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는 3,000만 원의 과태료에서 형벌이 추가됐다. 근데요, 이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돼 있는데 형벌과 과태료는 한 건의 위반을 동시에 못 때리게 돼 있잖아요. 이중제재 금지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3년에 3천을 신설하면서 만약에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제 신고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걸렸다. 그럼 이때 벌칙을 부과받았다. 그러니까 형벌을 먼저 받아버리면 과태료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중제재 금지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벌을 먼저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과태료 먼저 맞아버렸는데 고발 들어갔고 재판이 열린다. 그럼 형벌을 못 드린다는 얘기네. 그죠? 어쨌든 그건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가장기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3년에 3천이 신설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한 거 있죠. 이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래 5% 이하의 과태료 있잖아요. 5% 이하의 과태료에서 이걸 10% 늘렸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고는 5%에서 10%로 올라갔다. 기억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 허위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5%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였죠. 근데 이걸 10%로 상향했습니다.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로 추가했어요.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도 꼭 기억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지금 현재 개정됐고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건 즉시 시행이에요. 4월 18일 날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즉시 시행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우리 임대인께서는 다음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 줘야 돼요.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시해 주라는 얘기인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정일자 비효기간에 이거 열람할 수 있다. 이거 동의를 해줘버리면 이에 가름할 수 있어요. 근데 다가구주택이었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은 제공해줘야 돼요. 먼저 들어오신 분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그리고 적어도 이걸 제시 안 한다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부여기간 가서 열람할 수 있다는 동의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그러니까 세금 완납증명서죠. 이것도 제시해야 돼요.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익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미납국세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의 미납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를 해줬다. 그럼 이에 가름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임대인께서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정보 제공을 하게 돼 있고 미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이걸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납증명서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게 대단히 이제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인인사법에서는 개공은 주택 임차인한테 브리핑할 때 이거 확정일자 부여안에 열람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미납 국세 지방세가 있는가 이걸 열람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를 하게 돼 있고 임대인 쪽에서는 아예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니면 적어도 동의를 해주라는 얘기죠.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들 여기까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지금 현재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부분 시행일이 10월 19일 날 시행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정된 해에는 가볍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정사항은 문제가 내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알고는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한 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개정 내용 정리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